덕성 고2가 2015년 수능 B형 중에서 비문학이 2개가 나온다고 해서 그 비문학에 대한 프린트를 설명을 하겠어. 하나는 신채호의 역사관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합리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칸트의 취미판단 이론으로 다시 재설명하는 칸트의 취미판단 이론, 그러니까 예술 파트에서 하나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에 대해서 하나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니네가 2개의 프린트가 제시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거든. 학원에 올려져 있으니까 빼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 나와서 달라고 해도 이 프린트를 받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단재 신채호의 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줄게. 자,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해.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무장투쟁에, 그러니까 무장투쟁이라는 건 무기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 아니냐.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을 이야기할 때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이 뭐니까?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를 투쟁론자로 보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사실은 연대도 중시했거든. 그러니까 둘이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뭐 할 수도 있다고 본 거야? 연대할 수도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투쟁과 연대가 둘의 양대 산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채호 역사가는 투쟁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뭐도 같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연대까지 강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긴 하는데, 하지만 그는, 신채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연대를 누구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제국주의가 싫어.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 침략주의, 강권주의, 식민주의거든. 제국주의를 내가 싫어해. 그런데 내가 아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아닌 누구 중에서도, 일본 사람 중에서도 침략주의, 강권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인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우리는 같이 일본인이고 조선인이라 할지라도 둘이 연대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는 제국주의를 좋아하고, 자, 하나는 싫어한다 그러면 얘는 나라 할지라도 투쟁할 거야. 나라 할지라도 뭐 할 거라고? 투쟁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싫어하고 얘가 좋아해. 그럼 난 얘하고 또 투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싫어하는 사람들끼리는 연대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나라 할지라도, 내 조선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좋아한다면 나는 걔를 또 물리칠 거고. 자, 이런 식의 얘기를 전개해 나갈 거야. 그래서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모순이 될 수 없는 거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자, 모순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거야. 자,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양립이 가능한 거야.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R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자, 지금까지 내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 해서 항상 무장투쟁만 강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신채호 선생은 연대도 강조했어. 둘 다 제국주의를 싫어한다면, 내가 아닌 남의 편이라 할지라도, 일본이라 할지라도 제국주의를 싫어한다면 연대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양립하는, 즉 연대할 수 있다는, 투쟁과 연대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자, 뭐하고 뭐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투쟁과 연대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건 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아의 개념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거야. 자, 아의 개념을. 아는 자기 본위의 자각의 주체이며 자기 본위의 자각의 주체야. 그러니까 내가 뭔지를 자기 본위 그리고 자각의 주체야.
그럼 비아는 뭐냐? 자, 비아는 나하고 맞설 거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아는 내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비아와 맞선 사람이야. 비아와 맞선 주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국을 우리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미국과는 다른 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고 미국과 다른 나라 그러면 비아와 맞선 주체 이렇게 말할 거야. 신채호 사상에서 아란 자기의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맞선 주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맞선 나라 또는 일본과 맞선 나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5번에 내가 빨간 줄을 거놨는데 신채호는 우리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서 무슨 책에서?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서 이러한 특징을 규정했어. 아의 특징을. 아의 자성, 곧 나와 나의 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나눌 거야. 아의 자성을, 아의 자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거야. 항성이 있고, 아의 자성에는 뭐가 있고? 항성이 있고, 그리고 변성이 있대. 항성이 있고 변성이 있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거야.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게 있고 그리고 환경에 대응에 적응하려는 게 있대.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두 가지야. 나는 나이니까 나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걸 항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나 또 변화된 환경에 나는 또 적응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는 항성을 통해서 아 자신에 대한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서 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항성을 통해서 고유성을 통해서 자신을 자각하고 또 변성을 통해서 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뭐의 관계를 통해서 비와의 관계에서 자기의식도 생기기도 한대. 그러니까 남하고의 관계에서 나를 생각하기도 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자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항성과 변성으로 나눈 거야.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단재 신치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그래서 제국주의에 반대라는 게 나랑 남이라면 함께 연대할 수도 있어. 그리고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연대도 하기 때문에 둘은 모순된 게 아니라 양립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 개념을 먼저 볼 거야. 아는 자기 본이 자각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면서 비아와 맞선 주체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과는 맞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 그리고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서 아를 자성이라고 하면서 자성은 크게 항성과 변성으로 나누죠. 항성은 고유한 정체성 같은 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변성은 환경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남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생기는 거야. 남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단재 신치호 선생은 말을 했어. 그럼 뒷장으로 넘어갈게. 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리고 자성이 시대사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봤어. 시대사에 따라서 나의 나됨은 변화될 수도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예를 든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일제강점기 때는 나는 내 자기의식을 남하고의 관계에서 갖거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버리고 민주주의 사회가 왔다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자성을 갖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시대사회에 따라서 내 자성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시대사회에 따라서 내 고유성과 변성, 즉 항성과 변성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사회냐에 따라서 일제강점기 사회냐 민주주의 사회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듯이 신치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또 구별했어. 자, 신치호는 아를 또 이번에는 뭐하고 뭐로? 소아와 대아로 구분을 했어. 소아와 대아로 구분할 거야, 아를. 자,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하는 국가사회적 차원의 아다. 그러면 자, 소아는 약간 개인적인 자아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나 뭐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시대사회적 자아야. 시대사회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아야. 사회적인 자아라고 보시면 돼. 자, 대하하고 소아로 나눴어. 대하는 국가사회 차원에서의 자아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윤동주 작품을 얘기할 때 시대사회적인 자아도 있고 어떤 자아도 있니? 개인적,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개인적 자아도 있지. 이렇게 소아와 대하가 나눠졌다고 보면 돼. 자,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한편 소아의 자성은, 자, 잘 봐.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여기다가 내가 써놨거든. 개인적 자아인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국가사회적 차원의 대하는 자성과 함께 상속성과 보편성을 같이 가질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7번을 내가 조금 여기다 다시 써놨어. 개인적 자아인 소아는 자성만을 갖지만 국가사회적 차원의 자아인 대하는 자성과 상속성과 보편성을 모두 가져.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볼래? 상속성은 시간적 차원에서의 아의 생명력을 지속하는 거야. 보편성은 공간적 차원에서의 아의 영향력을 파급하는 것이다. 상속성은 시간적 차원에서 나의 생명력을 지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편성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을 파급하는 거야.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면 나는 국가사회적으로 한복을 물려받아야 돼. 자, 뭘 해야 돼? 한복을 물려받아야 돼. 그러면 상속성이라고 생각해보자. 나는 우리 사회의 조선의 의복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돼. 또는 우리 조선의 그래서 정신을 물려받아야 돼. 그러면 상속성이지만 보편성은 공간적 차원에서 그걸 넓혀가는 거야. BTS 같은 애들이 공간적 차원으로 넓혀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질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개인적 소아는 자성만을 가져. 근데 국가사회적 차원의 자아인 대하는 자성과 상속성과 보편성을 모두 가져. 상속성과 보편성은 상호 긴밀한 관계야. 상속성과 보편성은 뭐라고? 상호 긴밀한 관계야. 그러면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은 못 갖는 반면에 대하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나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이고, 보편성이면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거야. 잘 모르면 BTS의 K-팝 문화라고 보시면 돼.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 확보를 통해서 상속성이 실현되며, 그래서 둘이 상호 연관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서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서 보편성이 실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밀하게 그랬어. 자, 이 두 개가 함께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야. 자, 8번으로 가볼게.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에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에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어. 자성을 자각한 후에, 이걸 먼저 한 후에, 자, 이거 자각이 먼저야. 자성의 자각을 한 후에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어. 만약에 대하의 항성이 크고, 자, 뭐가 크고? 대하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자, 이걸 한번 써놨거든, 이쪽에다가. 대하의 뭐는 크고 항성은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고 멸절할 거야. 즉 멸해질 거야. 그런데 대하의 항성이 작고 변성만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월한 비하에 정복당할 거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조화를 이루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이 크면 안 돼. 항성이 크면 환경에 순응해. 항성이 작으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다시 한번 얘기해. 항성이 크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고 멸절해버릴 거야. 항성이 작으면이야 주체적 대응을 못해. 항성을 기억해. 환경. 항성 히읗 같아. 항성이 크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한다. 가리고 한번 얘기할게. 항성이 크면 어떻다고? 환경에 순응하지 못해. 항성이 작으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해됐어? 이런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체의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해서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신국민이야. 우리는 신국민이 돼야 돼.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하야. 아, 이걸 다 가지면 뭐야? 너는 신국민이야. 그리고 잘 조화를 일으켰겠지. 자,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해서 역사적 주체의식이란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해서 생긴 국가정신한 변성을 갖춘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화에 해당해.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화가 바로 신국민이야.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어. 동양주의는 비하인 일본이 아가 돼서 동양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번이 일본이 항상 말한 게 있었어. 일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조선을 보호해줄게. 11번이 그 얘기거든. 그래서 서구 열강에 막아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줄게야. 일본이 지가 엄마라 그러면서 일본이 다 해줄게야. 그러면 아가는 보호가 될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어떻게 돼? 생존권이 위협당한대. 자, 누가 되기 때문에? 일본인 비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비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인 조선은 결국 어떻게 돼? 위협받는데. 생존이. 그러니까 이거야. 엄마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면 지 생존권은, 즉 일본이 엄마라고 지가 얘기한 거야. 내가 일본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 지가 엄마래. 그럼 아가는 맨날 보호만 당하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잘못 먹거나, 근데 이거 엄마가 아니잖아 이 새끼들이, 일본이.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보호하지 못하고 위협당할 거야. 엄마가 해줘도 지 스스로 못하는데 이게 남이 해주면 이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위협받는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양주의라 그러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동양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따위 소리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변절자들이 나와요. 이 개념을 더욱 명확할 필요가 있었어.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비하가 있고, 그러니까 조선인이 뭐라면 아라면 이 아에도 한마디로 프락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즉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아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참된 아가 있고 비하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변절자들, 즉 친일파들,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또 이런 얘기도 해. 일본인 중에서, 그럼 일본인은 비하잖아. 일본인은 비하 아니냐? 비하 중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우리한테 연결된 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비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연대를 하면 돼? 이 비하 속의 아와 연대를 하면 돼.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일본인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연대하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화에 나왔었던 뭐 가네쿠 후미코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하고 연대를 하자는 거야. 알겠어? 그 영화에 뭐 나온 적이 있었거든. 박열이라는 영화에. 거기에 나온 이네들을 우리가 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 중에서도 프락치가 있을 수 있고 일본 중에서도 그냥 비하가 있을 수도 있고 아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연결하자, 이 얘기를 12번에서 할 거야.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의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의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서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에 비하가 있을 수 있고 일본인은 비하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하 속에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하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 속의 비하, 일본에 아첨하거나 동화된 세력, 비하 속에 일본 중에서도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13번 마지막,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개선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봤던 거야. 그러니까 민중을,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의 생존의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로 본 거야, 민중을.
그래서 민중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중이 참 똑똑하지. 그 민중연대를 통해서 인류로서의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이렇게 본 거야. 자, 이제 나랑 문제를 풀어볼 거야. 17번. 신체호 사상의 핵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맞아. 그리고 신체호 사상에 나타나는 자성의 의미. 자성을 아까 항성과 변성으로 나눴었어. 그리고 대화 소화 여기에도 있어. 7번 쪽에. 그리고 역사적 기원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친다. 신체호가 지향한 민중연대의 여기 충분히 나왔어. 자성에 대한 이해로 한번 보자. 자성을 갖춘 모든 안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자, 자성을 갖춘 모든 안은 아까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못 가졌거든. 대아만 가졌어. 소아는 못 가졌어. 소아는 못 갖고 대아만 가졌거든. 자, 지금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겠지? 뭐는 가졌지만 소아는 자성은 가졌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은 못 가졌거든. 그래서 틀렸어.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된다. 소아로 갖고는 안 돼. 대아의 항성이, 이건 다 대아에 관련된 거야. 이건 다 뭐에 관련된 거야? 대아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소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틀렸어.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자,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관계가 없어요. 다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좋아요. 자,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근데 이거는 약간 여기다 써놨잖아. 항성이 작고 그러면 환경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지. 이런 얘기를 아예 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아예 없어.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못한다. 자, 이 얘기를 했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보편성은 실현됐으니까 아까 8번에 뭐라고 했냐면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서 상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못 갖추면 실현할 수 없다는 말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4번은 이쪽으로 화살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답은 4번. 답은 4번이 될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19번. 신체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민족의 자의식,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 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방법. 신체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건 동양주의로 인해서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 신체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해서 비하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그랬어. 자, 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 자, 꾀할 수 있다고. 자, 말 잘못했어. 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신체호가 독립투쟁을 한 것은 비하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자,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기에, 자,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 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 계속 한번 읽어볼게. 자, 그 다음에 봐봐. 신체호가 제국주의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하 속에서 아와 연대에서, 비하 속의 아와 연대에서 억압을 이겨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 자, 이제 하나씩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 자, 신체호가 조선 상고서를 쓴 것은 대하인 조선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서야. 자, 유지를 하고 싶어서야. 자, 분명히 말을 했어. 자, 뭘 통해서? 조선 상고사를 통해서 이러한 특성을 규정해서, 알겠어? 자아의식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든 거야.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야. 나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거야. 아까 동양주의가 뭔지 알지? 일본주의가 엄마를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랬어. 그래서 서양에 대항하자 그랬어. 신체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하인 조선민족이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비하와의 연대를 통해, 비하와 연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 비하 속에 아와는 연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 비하 속에 아랑 연대한다고 말한 적은 있어. 아와 연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있어. 그런데 뭐 한 적은 없었다고? 자, 비하와 연대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
이렇게 말한 적 없어.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으로 가볼게. 기억에서 미음. 여기다 사전적 의미니까 단어를 써놨거든. 본인은 행동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자기 거야. 자기 거. 자기 본의.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걸 자각, 자성. 여러 가운데 어떤 것을 뽑는 건 선정이지 설정이 아니지. 설정은 결국 뭐야?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정해두는 걸 설정이야. 우리가 뭐야? 자, 이런 걸 설정했다고 쳐보자. 내가 엄마 역할이라고 설정했다고 쳐보자. 이런 거지. 선정하고 달라. 그래서 답을 3번으로 매길게.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뒷장으로 가볼 거야. 그래서 뒷장에 관련된 문제를 할 거야. 자,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해서 미적 감수성 따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근대 초기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 중요했고 미적 감수성 따위는 논외로 여겼어. 그러니까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좋아했어.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지멋대로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 웃기지 마. 합리론, 너는 이성만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 미적 감수성, 이것도 미감적 판단력으로 너 못지않은, 네가 말하는 이성 못지않은 가치와 위상을 지닌다는 주장을 펼칠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 판단이 이 글의 제목인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이야. 그럼 취미 판단 이론이 도대체 뭡니까?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이야. 대상의 미추를 판단할 거야.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로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 자, 모든 판단은 주어는 그랬어. 자, 뭐는 뭐다. 빵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사람 그래서 뭐 이순신장군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명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논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수라가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이건 취미 판단이건 다 S는 P거든. 다 S는 P야. 근데 이 서술어가 보편적 개념을 가져다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다. 또는 뭐야? 자, 우리가 호라비는 부인이 그랬어. 자, 부인과 사별한 사람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건 이 서술어. 자, 이거는 자, 서술어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 S에 부여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들렌은 프랑스 과자다. 자, 이랬어. 그럼 마들렌이 S라고 쳐보고 P가 프랑스 과자라고 쳐보자고. 그럼 서술어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부여되는데 이게 취미 판단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취미 판단에서는 어떠냐면 서술어가 즉 미추가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자 이거 틀리면 안 돼. 처럼 S에 부여되는데 실제로는 주관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서술어 P가 자 김영은 예쁘다. 자 이랬어. S가 김영이었어 주어가. 서술어가 예쁘다 이랬어. 또는 김영은 못생겼다. 이게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되지만 사실은 판단 주체가 쾌,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지금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설명을 다시 써놓은 거야. 얘가 복잡해서. 그러면 얘는 명제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 대상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S는 P라고 나타낼 거야. 모든 대상을. 자, 하나의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런데 취미 판단은 하나의 개별 대상만 얘기할 거야. 왜? 여러 대상을 쓸 수 없어.
왜? 여러 대상은 보편화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감정에 의한 또 미추 외에는 딴 목적은 다지지 않아. 하나의 개별 대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든다면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육적 내용 같은 건 안 들어가. 그냥 미추 외에는 어떤 것도 목적이 되지 않아.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얘야. 이걸 정리한 게 얘야.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이성이 개념을 통해서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는 수러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취미 판단도 P, 즉 미 또는 추라는 서술어가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객관적 성질이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어.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한 주관적 감정에 의거해서 벌어지는 거야.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인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 모든 대상까지도 다 갈 수 있어.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서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다 미추 외에는 다 빼버릴 거야. 그 얘기를 정리한 게 이거야.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차원이라는 점이다. 왜 취미 판단은 공동체 차원이에요? 김영 아까 여러 대상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별 대상한테만 간다 그랬잖아.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고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서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다. 주관성도 보편성을 가질 수 있대. 주관적인 것도 보편성을 가질 수 있대. 그래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깍두기가 빨간 게 맛있어 보이거든. 떡볶이도 빨간 게 맛있어 보이거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맵다 또는 무섭다, 붉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차원일 수 있다라는 거야. 미추가 공통감으로 전제될 수 있다는 거야. 미적 공동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하며 이성뿐만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하려고 해.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성뿐만 아니라 모두 필요했다는 거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 칸트한테.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돼, 객관적 타당성은. 세계는 개념으로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미적 감수성도 필요해. 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거야. 칸트는 미감적 판단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동일하다고 보기보다는 너 못지않는 나도 잘났어 이 얘기지 둘이 잘난 게 같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 것과 판단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 위상이. 위상이 같다라고 보는 거야. 위상이.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본 적은 없다.
됐어?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이성에 의한 그랬어. 자, 뭐에 의한? 자,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서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봤는데 자, 이성의 미덕이 될 수는 있다고 봤어. 자, 뭐라고 볼 수는 있었어? 이성의 미덕이 된다고 본 적은 있어. 자, 뭐라고 본 적은 있다고? 자,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성에 의한 지식이 한계로 인해서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 그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은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된다. 객관적 타당성은 미덕이 되는 동시에 그러니까 미덕도 되고 한계도 돼. 양면성을 같이 가진다는 거야. 됐어?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자, 이거는 뭐가 틀렸냐면 자, 얘 봐봐. 이건 뭐가 틀렸어? 아니면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 그러니까 객관적 그랬어. 미적 감수성이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어. 자, 뭐도 있고 뭐도 같이 있다 그랬어. 함께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랬어. 자, 뭐하고 뭐? 예를 든다면 자, 여기 봐봐. 규정적 판단의 객관성과 보편성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 자,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성 보편성과 자, 취미 판단은 규정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셔야 돼. 함께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해서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자, 얘가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자, 오히려 근대 초기의 합리론과 맞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대 초기의 합리론과 오히려 뭐해? 맞선다고 봐야 돼. 맞선다고 봐야 돼. 근대 초기의 합리론과 맞선다고 봐야 돼.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1번 위상이 같다 그랬지? 너만큼 나도 가치가 있어라 그랬지? 둘이 똑같다고 하진 않았어. 너 전교 1등이야? 나 체육 1등이야. 우리는 둘 다 1등으로 위상이 같다라는 거지 둘이 같다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 체육을 잘하는 것과 전교 1등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미덕과 이거 한 개 같이 지는 거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 답은 5번만 맞아.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어. 7번 쪽에 나와 있어. 자, 어디 쪽에 나와 있어? 내 번호 7번 쪽에 나와 있어. 이렇게 확인해서 써놓으면 돼. 자, 그럼 A의 제시는 취미 판단. 이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 맞아. 미추니까. 미추니까 취미 판단이 맞아. 유용하다는 건 안 돼. 유용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랬어.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안 돼. 자, 뭐기 때문에 안 돼?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안 돼.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의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자, 이랬거든. 모든 그랬어.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에 그랬어.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렇지. 모든 예술은 안 돼. 왜? 얘는 개별적인 것만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적인 것만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의 개별 대상만 이쪽에 있어. 하나의 개별 대상.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자, 이건 취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다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잡고 넘어갈 거야. 아까 27번은 5번이었고 이 소설은 액체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형식이나 구조 따위가 들어가면 안 돼. 미추가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지. 자, 윗글에 그랬어. 자, 대안 그랬어. 토론. 자, 추론. 윗글에 통해서 추론. 추론 알려진 몇 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보는데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어. 자, 얘가 뭐라 그랬냐면 9번 쪽에 이쪽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걸 볼 거야.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근데 개념적 규정은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틀린 거다. 이게 틀린 거야. 29번에. 그 다음에 30번. 간주했다. 기억부터 한번 볼까? 자, 기여하지 못했다고 간주했다. 여겼다. 맞아. 그리고 주장을 펼친다. 피력한다. 맞아. 그리고 디귿으로 가볼게. 일체의 다른 맥락이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로 가볼게. 주관적 보편성을 가진다. 가진다라는 건 추상적인 것까지 포함하거든. 물리적인 것과 추상적인 걸 모두 포함하지만 소지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소유할 때만 얘기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린 걸로 할게. 자, 그래서 우리는 답을 말해보면 자, 5, 4, 1, 4 이렇게 답이 마련된다. 5, 4, 1, 4.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